안녕하세요. 손주들을 봐주겠다는 약속으로 아들 집에 묵은 지 사흘째입니다. 올해 62살 남편을 10년 전에 잃고 혼자 살림을 꾸려온 할머니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대형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 팀장이고 며느리 정수진은 유명 패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이 화려한 아파트에 올 때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오늘 아침 며느리가 출장으로 나간 사이 거실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커다란 신발장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신발장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왼쪽에는 며느리의 명품 구두와 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들의 운동화 몇 켤레와 구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발장 안쪽 깊숙한 곳 회색 수건 뒤에 뭔가 검은색 상자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어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신발 상자 같은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를 하나 꺼내 열어보니 가짜 인감, 위조된 도장,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하나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아들 민준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아들의 필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는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고 거기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여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정, 이미자, 박명희. 모두 나이 지긋한 이름들이었어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큰 액수의 돈이 계속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곳을 더 더듬어 보니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들이 쓰는 폰이 아닌 아예 다른 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잠금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며느리 정수진의 사진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표정의 인물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깊은 곳을 살피니 작은 검은 수첩이 나왔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펴보니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명단. 그 아래로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김은정, 3억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설마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였어요. 며느리 정수진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몸을 날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재빨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게 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건 내 개인 물건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발장을 마음대로 뒤지면 안 되죠. 그 목소리, 그 태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장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신발장 문을 닫은 순간부터
제 마음속은 파도가 인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검은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 있던 이름과 금액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거실에서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려 있었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당한 곳에서 나온 것일까요?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쯤 저는 시간을 재어 아들에게 살짝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댔고 나중에 잠깐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아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 했지만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했기에 저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그곳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 근처였고 저는 시간이 되자마자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뵙던 아들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대신 차를 마시며 며느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일을 많이 하는지,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하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아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자꾸만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들도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신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로 며느리의 짓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고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제 친구 나이를 찾아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린데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일대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여자가 최근에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혹은 그 관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아는지 물어봤어요. 나이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나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고수익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경찰서에도 몇 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혈액이 얼음장처럼 식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들어왔다니요. 그렇다면 저희 며느리가 정말로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나이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고 싶었어요. 나이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다정하게 접근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이 평생 모은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어요. 한 건에 수억 원대의 사기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발장에서 본 그 검은 수첩의 이름들과 금액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들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이었을 겁니다. 너 혹시 내 며느리가 그 여자 아니지? 나이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을 겁니다. 나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바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며느리를 지목한다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추적하듯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집을 나간 사이에 다시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최근에 손주들을 위해 산 중고폰이었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신발장을 열고 그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했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수첩을 모두 촬영한 후 저는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들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사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통장들도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돈이 오갔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이었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생일을 시도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비밀번호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목록이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용은 정말 끔찍했어요. 오늘 김은정 할머니한테서 5천만 원 받았어. 정말 쉽네. 이번 달 목표 달성했어. 팀장이 보너스 준다고 했어. 경찰서 신고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는 안 잡혔어.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메시지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우리 계획이 완벽해. 경찰도 따라올 수 없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카메라로 하나하나 담았고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제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손에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하고 나온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손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나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나이는 제 마음을 이해했고 나중에라도 꼭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또 다시 카페로 가서 제가 본 것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신발장에서 발견한 것들, 나이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휴대폰의 메시지들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자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요. 아들은 며느리를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아들과 저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과 아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들고요. 경찰 담당관은 처음에는 가벼운 표정으로 우리를 대했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당관은 이것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수억 원대의 피해액, 여러 피해자들, 그리고 계획된 사기 행각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대포통장, 위조 서류, 그리고 피해자 명단이 담긴 또 다른 수첩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함정 수사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거든요. 아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요.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마치 자신도 투자에 참여하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현금을 건넬 척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며느리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직접 경찰에 넘겨야 했거든요. 준비 과정 중에 아들은 며느리와의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경찰과 계속 협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당한 일을 밝히기 싫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일을 밝히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천천히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정 할머니가 처음 증언했어요. 그녀는 평생 저축한 5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따뜻하고 다정했다고, 자신의 딸 같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며느리의 따뜻함에 속았고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바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심리를 며느리는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과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저 실행자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고 며칠 뒤 그것이 조직적인 사기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이 조직에 속해 있었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함정 수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치 투자 상담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경찰은 그곳에 몰래 배치되었고
아들은 도청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아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경찰이 준비한 가짜 현금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경찰차 안에서 몰래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떨리는 손, 긴장으로 가득한 얼굴,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아들의 심장 박동이 얼마나 빨랐을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투자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탐욕의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보는 순간 그 여자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몇 군데 다른 계좌를 거쳐야 한다고, 그래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혹시 이 일이 법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 그게 뭐 어렵니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늙고 힘없는 할머니들이야. 증거도 남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상대했는데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한 적 없어. 자식들이 바빠서 엄마들 신경 안 써주니까 나한테 자식처럼 의지해. 그거 이용해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를 둘러싸았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쏘아보던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경찰은 며느리에게 사기 및 특정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혐의로 현장 체포를 선언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아,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몸을 떨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았어요. 경찰 조서, 재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만남까지.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아들이 이 모든 일을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녁 저는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전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수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다른 것이었고 그녀는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의 사기를 친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조직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뒤에 있는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조직의 다른 멤버들을 찾아냈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이 조직에 속해 있었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노인 여성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경찰은 한꺼번에 이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도 비싼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구치소의 회색 복장을 입고 있는 그 여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검사는 며느리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피해액, 여러 피해자들,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까지요. 며느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조직의 피해자이며 뒤에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무너졌어요. 휴대폰의 메시지들, 녹음된 대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모두 그녀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며느리와의 대화를 설명했고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피해자들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김은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증언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믿음직해 보였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설명했죠.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았고 모두 자신들의 평생 저축을 잃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과 함께 여러 지역을 방문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굴했어요. 그들 중에는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당신은 피해자라고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경찰이 뒤에 조직을 완전히 적발한 것은 재판이 3개월 정도 진행된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거든요. 뒤에 있는 팀장의 이름, 조직의 구조, 그리고 다른 멤버들까지요. 경찰은 즉시 전국 규모의 수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 조직의 일당 전체를 검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굴되었고 피해액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뿐 아니라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판사는 이들을 향해 매우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고 조직의 두목은 20년이라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겁니다. 판결이 나온 후 저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했고 아들도 다시 삶을 살아가야 했거든요. 저는 손주들을 데려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살 생각까지 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는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누구든 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주들은 엄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안 오는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아들은 아이들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너희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요. 손주들은 울었지만 어린이답게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계속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작은 재단을 설립했어요. 조직에서 몰수된 자산 일부를 활용해서 가장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김은정 할머니는 새로운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완전히 손실된 돈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보조원으로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그 일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거든요. 한 해가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천천히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손주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그 편지가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저는 그것을 읽지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김은정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가 제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요. 아들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피해자들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시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능력을 인정받았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복지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일 말입니다. 며느리는 지금 감옥에서 15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도 여러 장 보냈지만 저는 모두 읽지 않고 불태워버렸어요. 과거를 계속 끌어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제 그녀는 저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심리 상담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치유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경찰이 또 다른 사기 조직을 적발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재단의 노력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여러 지역의 경찰서에서 우리 재단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 전체가 고령층 보호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은정 할머니와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부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고 휴가철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가끔 자신이 왜 그렇게 속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배움이 되었어요.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곤 합니다. 너도 속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그 말들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은 성실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손주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제가 받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조직에 속했던 또 다른 여성이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고 출소 후 자신도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단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의는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피해자들을 만나며 보낼 수 있는 일상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층을 더욱 보호하고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